혁신의 시작일 뿐. 이번엔 사용 시간의 혁신. 시간을 그램한다. 모든 것의 재설계로 완전하게 새로워진 그램은 한 번 충전으로 무려 24시간. 그램의 혁신은 시간으로 이어진다.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의 LG 그램. 카페에서 즐기던 우유 거품이 살아있는 리얼 라떼. 이 라떼 진짜다. 카페보다 좋아지다. 루카스9 라떼. 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건강한 녹용 중에 정관장이 한 번 더 까다롭게 골라 촌녹의 이름을 허락합니다. 이제 녹용에서 촌녹으로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정관장 촌녹.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Like a rabbit in headlights, stunned by all your charm,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 특혜 지원을 담당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도 우회 지원으로 정유라 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주고 이를 은폐한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은폐를 논의할 때 삼성이 작성한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의 변수로 거론된 고영태 녹취 파일 2,000개와 녹취록 29개. 이 가운데 녹취록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태가 고 씨의 음모로 기획됐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국회 측이 증거 신청을 했습니다. 양측의 전략을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안봉근 전 비서관 등 탄핵 심판 변론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하며 재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이 실제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쏘면 2,000km 이상 날아간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협인지, 사드가 배치되면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점을 짚어봅니다. 112만 원짜리 학생용 가방에 97만 원짜리 도시락 가방. 불황이라지만 새학기를 앞두고 이런 비싼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러 예방 포스터에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썼다가 안 의사가 테러범이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안 의사의 그 단지한 걸 모르는데 그러면 그걸 말도 안 되는지. 경찰 해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교사들이 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는데 친박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걸 막겠다며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올해 9급 공무원 응시 인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대 응시생도 크게 늘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여관첩에게 독살당했다는 설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 취재되는 대로 저희 뉴스 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새로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더구나 정유라 승마 지원의 중심에 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오후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혐의도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 국외재산 도피가 추가됐습니다. 최순실 씨 소유인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최 씨 측에 433억 원을 준 것 말고도 지난해 10월 덴마크의 마일중개상 헬그스트란을 끼고 수십억 원의 명마 도피를 최 씨 측에 우회로 지원하느라 국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 씨 측 지원에 실무를 맡은 대한승마협회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사장이 최 씨 지원을 추진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특검은 봤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조사 의사를 타진했다는 관련 기록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대통령 측의 거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뇌물을 받은 측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목요일인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자, 이르면 내일 아니면은 금요일 정도가 영장 청구 시점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격적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서두르는 건가요? 자신이 있는 건가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소환 조사를 받고 4일이나 지난 뒤에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특검이 영장 청구에 자신이 없어서 주저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었죠. 그래서 이번엔 아예 구속영장을 미리 써두고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법원에도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인상을 주자는 뜻도 있습니다. 또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수사한 뒤에 기소할 수 있는데요.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늘로써 딱 2주일 남기 때문에 16일에 설사 구속 결정이 나더라도 이 부회장의 그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회장 외의 임원들은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번에는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청구했다. 어떤 전략이 담긴 겁니까? 네, 일종의 보험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의 뇌물 수사는 아예 재기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박상진 사장이 구속된다면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한 연결고리는 특검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특히 삼성 내 정유라 씨 전담 마크맨으로까지 불리면서 독일 현지에 가서 정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에서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정유라 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주고 그런 우회 지원을 은폐하기로 약속한 비밀 계약서가 있다고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강력한 이유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유럽의 승마 잡지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명마 블라디미르를 샀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당일 최순실 씨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삼성 측이 최 씨와 약속한 내용을 황 전무는 최 원장 미팅 결과라는 제목의 회의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합의 내용은 언론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최 씨가 블라디미르를 6개월 안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삼성이 3자 계약을 통해 블라디미르를 최 씨에게 사준 것을 숨기기 위한 모종의 합의도 담겼습니다. 어제 특검에 나와 처음에는 블라디미르의 존재를 몰랐다고 부인하던 박상진 사장은 이런 회의록 내용을 접하고 결국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록에는 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삼성과 최 씨의 회사 비대계 용역 계약은 2016년 3월 해지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4월부터 최순실은 독일 현지 회사로부터 후원받고 있다고 발표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삼성과의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특검은 황성수 전무의 이메일에서 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회의록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순실 씨와 아무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헌법재판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녹음 파일이 고영태 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대로 국회 측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자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 2천여 개와 녹취록 29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검찰에 요청한 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었습니다. 최순실 씨 밑에서 일한 고영태와 주변 인물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이용한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회 측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에게 의존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며 먼저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녹취록이 없는 파일은 이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한 아주 사적인 파일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나머지 녹음 파일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면 법정에서 실제적으로 틀어보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협의해서 정하겠으니 일단 검증 신청을 하라고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파일을 직접 심판정에서 들어보거나 관련 증인을 부를 수 있다며 변론을 더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끝내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고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잠적 상태인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줄 유력한 증인으로 꼽힙니다.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헌재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오늘 이유도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입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다른 2명의 증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최철 전 문체부 장관 비서관과 TV조선 이진동 기자에 대한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도 탄핵 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 5명을 취소하거나 기각한 겁니다. 증인과의 숨바꼭질이나 불필요한 증인을 신문하느라 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불출석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헌재가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기면서 전체 심판 일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표적인 보수우익 성향의 법조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13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됐었죠. 그런데 이른바 특정 업무 경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 지명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런 이 전 재판관이 박 대통령 측 구원투수로 탄핵 심판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병남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한 지 4년 만에 이동흡 전 재판관이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정식 합류한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종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 측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오다 아예 정식으로 전면에 나선 겁니다. 아니 인터뷰는 안 하랍니까? 그 이유도 자세히 적어갖고 어디에다 보도자료 다 보내준 걸로 아는데. 이 전 재판관은 첫 변론부터 헌법 논리를 내세우며 국회 측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심판 대상과 적용 법조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국회 측을 공격했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 대통령을 따뜻하게 봐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감정에만 호소한 수준 낮은 변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헌재 근무 기간이 겹친다는 점 때문에 부적절한 선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정에선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인이 태극기를 흔들기도 해 여론몰이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법조팀 박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고영태 녹취 파일 이거 공개하자고 증거로 내세우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헌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증인 신청 기각도 하고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가 전적으로 고영태나 유상영 등 녹음 파일 속 등장 인물들의 진술에 의존한 거라면 이 녹음 파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는 저번에 이 고영태와 유상영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면서 이들의 검찰 진술 조서 역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번 탄핵 심판에서 고영태나 유상영의 이 진술을 통째로 드러내더라도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50건이 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그리고 진술 그뿐입니까? 이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 수많은 관련자의 이 진술이 그리고 이 관련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 고영태 씨와 이 지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 사실관계 자체를 뒤엎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헌재는 보는 건데요. 네. 오늘 이정미 재판관도 이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부분,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그 고영태 씨와 지인들이 기획한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고영태 씨와 그 지인들만의 힘으로 이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을 움직여서 수백억짜리 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수십억씩 돈을 거뒀다. 누구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고 씨 등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악용해서 이 나쁜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그리고 최 씨와 박 대통령 주도로 이 재단이 설립됐다는 이 정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이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이 녹음 파일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시간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 숫자가 일단 파일 숫자가 2,000개가 넘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대통령 측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사람을 더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된다. 증인 신청을 더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성을 또 문제 삼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지 아니면 선을 긋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제출해라. 그리고 증인도 언제까지 몇 명 이내에서만 받아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 남은 변론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언제까지라는 게 그렇게 먼 시한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게까지 멀리 시한을 두고 재판부가 판단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당초 사드와 북한 최신 신형 미사일 문제를 얘기를 나누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의 형,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여간첩들에게 독살당했다 뭐 이런 소식이 이런 설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식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하고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한번 그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지금 들어와 있는 얘기를 좀 순서를 조갑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어제 이제 북한 여성 2명에게 피살을 당했다. 네. 어제 오전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독침을 맞고 피살이 됐다. 그리고 네. 여성 2명은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소식이 사실인지를 저뿐만 아니라 지금 SBS 정치부 전원이 매달려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좀 확인해 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은
맞기는 맞는데 이제 공식화하기는 정부가 공식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또 이제 취재적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네. 사실상 맞는 얘기다.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제 오전 9시쯤에 말레이시아의 어디 공항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이 독침을 맞고 살해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 독침을 맞았다라는 건 이제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간첩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이제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북한 당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뭐 살해를 했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 2명, 뭐 간첩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뭐 추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잡혔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소식으로는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잡히지는 않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쿠알라룸푸르를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면 말레이시아 경찰도 좀 추적 중일 텐데 이게 사실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국민은 아니잖아요. 이제 외국인 피살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관련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뭐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쫓고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피살을 시켰던 2명의 여성 신원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게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지시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언뜻 생각할 때 이제 김정남이 누구냐면 김정일의 장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복형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실상 김정은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김정남은 이미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뭐 그렇게 권력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다만 또 뭐가 있었냐면 김정남이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살면서 사실상 해외 해외 기자들이 물어보면 거침없이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독재자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해왔었고 또 김정남의 이제 아들이 김한솔이라고 이제 몇 번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데 김한솔 군도 지금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명문대학에 이제 2013년도에 입학을 했단 말이죠. 이제 김한솔 군이 예전에 보면 뭐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린 적도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이제 김정은이 김한솔 입장에서는 이제 삼촌이죠. 자기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니까.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독재자다 이런 표현도 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렸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물론 이복형이라서 뭐 나한테 권력에 위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욕하고 다니니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김정남이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이제 장성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 상당히 김정남의 후견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장성택이 이제 김정은 쪽으로 충성을 하는 쪽으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장성택이 김정은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김정남의 이제 후견인도 상당히 없어진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로열 패밀리가 이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이걸 계속 뭐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몇 가지 좀 그 얘기를 더 나누기 전에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일단 그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뭐 발표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안다 이런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뭐 NSC라든지 청와대라기보다는 대통령 그 권한대행이겠죠. 그쪽에 보고가 됐다는 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지금 뭐 그렇게 이 정도 사안이면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사실은 방송에 보통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옵니다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저희 정치부 대화방을 통해서 지금 취재가 되는 대로 올리고 있는데 내용 지금 새로 나온 게 있어 한번 알려주시죠. 보면은 NSC에 보고가 됐다는군요. NSC에 지금 말레이시아 김정남 피살건이 보고가 들어온 건 맞다. 그리고 지금 정확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첩보가 들어와서 우리 최고 지금 어쨌든 국정의 책임자인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보고가 된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워낙 큰 사안이니까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이냐 이런 걸 좀 확인하는 단계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텔레비전을 켜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어제 오전 9시쯤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여성 2명한테
독살됐다. 예. 뭐 이런 독침을 맞고 살해됐다 이런 예. 첩보가 들어와서 예. 지금 확인된 거로는 우리 정부에도 이미 보고가 된 거고 우리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확인할 수 사실인 걸로 없다라는 멘트로 사실상 확인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정남이 그 이복형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죽은 뒤로는 김정은이 집권한 뒤로는 상당히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 관계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정일한테는 이제 보통 부인이 4명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이 성혜림입니다. 성혜림의 아들이 김정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은 세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인은 김일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점지한 며느리인데 거기는 딸 둘만 있었고요. 세 번째 부인인 고영희의 아들이 이제 김정은인데 사실 김정남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몸도 뚱뚱하고 사실은 거의 이제 자본주의 생활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보면 이단아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김정일이 김정남을 후계자로 상당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위부라든가 이런 쪽에 중요한 역할도 주곤 했었는데 이제 김정남이 해외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북한의 그 체제에 맞지 않게 이미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볼 때도 김정남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제껴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김정은이 부상을 한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걸 보더라도 보면 결국 형제 중에 왕이 되면 그 왕의 형제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은 어쨌든 동복형이지만 이 김정남은 이복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이 자리 일단 정리를 하죠. 김정남이 그 암살 위협 같은 거 받은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뭐 사실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간헐적으로 나왔고 확인된 거는 하나 있었죠? 그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그 피살 위협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그 해당 나라에서 확인을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지금 피살이 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진행 중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정식 기자 놔줄 테니까 좀 더 취재를 한 다음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한번 듣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김정남과 관련된 소식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북한 미사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쏠 때 이른바 고각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서 가까운 거리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문제지만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해서 혹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닌지 그런 걱정도 나옵니다. 김응수 기자가 이렇게 고각 발사하는 미사일을 과연 우리 쪽에서 요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은 통상 발사 각도에선 사거리가 2000km를 넘을 걸로 분석되지만 그제는 고도를 높여 사거리를 500여 킬로미터로 제한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쐈습니다. 동해 쪽이 아닌 남한으로 발사했다면 사드가 배치될 성주 등지가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북극성 2형이 최고 고도 550km에서 낙하하면 탄두의 속도는 마하 10 전후가 됩니다. 사드는 마하 8 이상,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두는 마하 14까지 요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을 보고 만약에 이 미사일 발사시키면은 사드 요격 체제가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 때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성주 남쪽 지역이 목표지라면 사드도 요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걔가 황주로 내려와가지고 부산을 때리면은 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넘어가면 못 잡걸랑이요. 고각 발사를 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쏴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경찰이 테러 예방 포스터에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치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친박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걸 막겠다고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200여 명이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학교 교장의 발언 내용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로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또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나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다 교장 선생님들한테 뭐 전화도 가고 협박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특성화고교인 이 학교 교장은 1, 2학년 종업식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치적 음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북 세력들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한번 뒤엎어보겠다라는 학생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교조 등 22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오늘 오후 이 학교 정문 앞에 모여 교장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특정 정당이나 이제 정치적 견해를 편향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을 우려해 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2월 14일 오늘은 밸런타인데이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10년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이 테러를 멈추자는 포스터를 만들면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사용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찰이 제작한 A4 용지 크기의 테러 예방 포스터입니다. 테러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글귀와 함께 스탑 테러라는 글자 위에 빨간색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손가락이 단지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과 같은 모양입니다. 일본이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의사를 테러와 연관시켰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사의 손도장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테러 멈춰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하는데 그 이제 손이 보이더라는 거야. 이미지가 부각이 되겠다 멈춰라는.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 이 포스터 여러 장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안 의사의 그 단지한 걸 모르는데 그러면 그걸 말도 안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이에요.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포한 포스터 5장과 경찰서에 보관 중인 15장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측은 역사의식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3월 새학기 입학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해줘야 할 게 많은데 백화점에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초등학생 책가방 하나에 112만 원짜리가 있고 그나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 초등학생용 책가방 가격을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112만 원. 그나마 다 팔리고 남은 물건은 하나뿐입니다. 다 팔려서 매진해가지고 더 들어오지가 않아요. 또 다른 명품 매장. 학생용 책가방이 70만 원에 육박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책가방 가방이 올게 제일 베스트 상품이라. 대형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책가방 70개에서 100개까지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백화점 아동 명품 매장에서 요즘 잘 팔린다는 제품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외투와 책가방, 신발, 필통까지 4가지 품목만 합쳐도 250만 원에 이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인 279만 원과 맞먹습니다.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는 편이시고요. 경기 침체로 유통업계 매출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백화점의 아동용품 매출은 지난해 15% 넘게 늘었습니다. 네, 심영구 기자 리포트 보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 한숨 쉬고 계실 것 같은데 부담이 크시겠어요. 네, 5, 6년 전에 유행했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네. 이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했던 고가의 패딩 점퍼
값을 내려다가 부모들이 등골 휘겠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요. 네. 요즘에 그 초고가 아동용품을 놓고서 신종 등골 브레이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등골 브레이커 뭐 그때와 자녀들 나이대만 좀 달라지는 느낌도 드는데 리포트에서 나온 그 책가방 112만 원이나 할 만큼 뭔가 실제로 봤을 때 다르던가요? 이제 보니까 원재료와 가공 솜씨가 뛰어나서 제품 자체가 좋긴 합니다만 결국은 브랜드, 이름값입니다. 여기다가 제한된 수량이라는 희소성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일부 계층에 과시욕이 이런 현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보입니다. 뭐 등골 브레이커라는 원래 있던 말 말고 이번에 나온 신조어가 또 있더라고요. 8포켓, 10포켓 뭐 이런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포켓이란 말은 지갑을 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부모 외에도 조부모, 삼촌, 이모 이렇게 지갑을 여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8포켓 또는 10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아이 한 명이 입학을 해도 이렇게 8명에서 10명이 지갑을 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불황에도 이 초고가 아동 용품 매출이 해마다 10% 이상씩 늘어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는 게 어려운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 진학 대신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10대들이 늘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학원입니다. 350명이 빽빽하게 들어찬 강의실에 아직 앳된 얼굴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구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고졸 10대 수험생들입니다. 19살 박양도, 이른바 공시족이 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바로 준비를 하면 친구들 졸업하기 전에 보면 이제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대학원도 나중에 가면 되니까. 지난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홍양은 아버지와 함께 대입학원 대신 공무원 시험 학원을 찾았습니다. 대학 안 가고 준비하고. 바로 준비하시는 거세요? 대학에 가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하는 거. 실업자 절반이 대학 졸업자인 현실에서 대학이라는 스펙 없이도 시험 성적으로만 합격할 수 있는 구급 공무원에 승부를 걸겠다는 10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천천히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 그 군대를 가게 됐을 때도 일단 취업 자리는 걱정이 없었고요. 올해 구급 공무원 응시자는 22만 8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응시자는 3,200명으로 5년 전보다 비중이 2배나 늘었습니다. 고졸로 볼 수 있는 21세 이하의 구급 합격률은 1.5% 정도로 전체 지원자 합격률 2%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9년 만에 개정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를 고려해 자제해 오다가 소녀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틈을 타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미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의 수업 내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학습 지도 요령까지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공개된 초안에는 기존에 없던 독도 문제가 처음으로 기술됐습니다. 수업 중 반드시 다케시마, 즉 독도와 북방 영토,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언급하라는 겁니다. 중학교용 학습 지도 요령에선 일본의 근대사를 설명하며 당시 이미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점도 가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将来を担う子どもたちが自国の領土について正しく理解をすることは主権国家における公教育においては当然のことであると。 새 학습 지도 요령은 다음 달 확정되면 초등학교에는 2020년부터, 중학교에는 21년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스즈키 히데요 총괄 공사를 초치해 이번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이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하고 한일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네, 다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김정남 피살설과 관련된 소식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급하게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자막으로
김정은 피살설이라는 그 자막이 나갔는데 그것은 잘못된 자막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김정남 피살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말레이시아에서 피살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건데.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어제 오전에 이제 여성 2명에게 독침을 맞고 살해가 됐다. 네. 그리고 여성 2명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이고요. 네. 여기 대해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국정원을 통해서 이런 정보가 우리 정부한테 보고가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청와대 쪽 얘기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 국정원에 보고가 들어와서 NSC에서 이제 논의를 했다. 그리고 다만 어쨌든 이게 정말 정확한 것이냐 이런 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멘트는 확인해 줄 수 없답니다. 이제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사안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네. 이 사건 자체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 영토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피살 사건이 있었다라고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도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상황으로 미뤄보면 일단 김정남의 피살이라는 거는 사실로 우리가 거의 사실로 보고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동안 김정남이 중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데를 오가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사실 이제 김정남이 이 마카오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도 이제 활동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중국도 갔다 했고 중국에 가면 중국이 상당히 이제 경호를 신경을 써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 있는데 김한솔이 이제 한 4년 전에 프랑스에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한솔과 같이 이주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김정남이 외신 기자들이 알아보고 마이크를 들이대면 그리 거부하지 않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자기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신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거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최근에 또 들린 얘기는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거의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권력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그렇게 김정은의 타겟이 될 때는 좀 지나지 않았느냐.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가 궁금한 부분인데 그 얘기하기 직전에 일단 한 가지 전제로 얘기를 할 게 중국에 있으면서 이런 설이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정남을 중국 정부가 어떤 김정은의 대안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설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 어쨌든 김정일의 장남이고 그래서 중국의 주요 권력층 자제들하고 또 상당히 교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권력층의 교분 때문에라도 중국 측에서 보호를 해줬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장성택하고 친함이 더 있었고요. 사실은 은연중에는 혹시 이제 북한 체제가 이상하게 될 경우에 좀 그 제2의 대안으로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당히 신변 경호를 해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혈맹 관계인 북한에 어쨌든 비운의 왕자긴 하지만 어쨌든 김정일의 장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겠죠. 굉장하게 어쨌든 뭐 신변 경호 이런 걸 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서는 사실은 이제 김정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테니까 네. 좀 경호라든가 이런 거는 좀 소홀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김정남의 입장에서도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김정은 집권 몇 년이 지나니까 조금 자기 신변 보호에 조금 좀 안이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그래서 됩니다. 이제 아까 하고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부터는 뭐 전망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번 전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정은의 권력이 상당히 공고히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미사일도 열심히 쏘고 또 최근에는 뭐 대중들을 향해 가지고 뭐 자기가 부족했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고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안정된 마당에 별로 의미도 없는 김정남을 암살을 하려 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김정일의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김정일의 조카죠. 네. 성혜림의 조카인 조카. 이한영 씨라고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피살을 당했는데 그게 보면은 그
이한영 씨가 남쪽에서 생활하면서 로열 패밀리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로열 패밀리의 일을 알고 있고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쁜 소리를 실제로 좀 하고 다녔고 네. 이런 걸 보면 좀 불편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또 혹시 소식 들어오는 거 있으면 뉴스 중이라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에 출연해서 자신의 대연정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대연정은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협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최고 가치인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며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이 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정이라는 것이 나눠먹기도 아니고요. 당장 좀 펴떠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누리당과도 손잡자는 거냐는 야권 내부의 비판에 대해선 촛불 민심의 개혁 요구에 동참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정적으로 소수파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가면 더 이상 기존의 정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 체계인 한미 동맹의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당장 거부하는 건 동맹 체제를 흔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대선자금 수사로 실형을 받은 데 대해선 당시 선거제도가 미비했다면서도 책임은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의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회계를 책임져야 됐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되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지도 자체가 더 넓어지면 이게 태풍이 아니라 얼마나 더 큰 폭탄급이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국민 면접 세 번째로 이재명 성남시장 편이 방송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발을 구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옥죄기 때문인데 가까스로 대출을 구해도 훌쩍 오른 이자가 또 부담입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 첫 중도금 납입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금리가 0.6%포인트 더 높은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1년에 60만 원가량 이자를 더 내게 된 겁니다. 예상은 못했죠. 은행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잖아요.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고. 금융기관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주요 은행의 집단 대출 금리는 평균 3.76%로 최근 넉 달 새 0.61%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으로 갈수록 사정은 더 나빠 집단 대출 금리가 5%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은 소비자들이 분양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분양해야 될 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도금 대출 조이기가 장기화할 경우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민들에겐 위약금 부담이, 주택시장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SBS 이강입니다. 네, 경제부 금융팀장 손순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은행이 말이죠.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수익이 나는 건데 대출금을 이렇게 조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고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인데요. 은행들은 정부가 대출 더 이상 해주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집단 대출을 해준 돈을 보면 지난해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월 평균보다 60%, 월 평균의 60%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계부채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지 말라.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린 대출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와중에 또 대출금에 대해서 금리는 또 왜 올리는 겁니까? 대출이 줄어들면 이자 수입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그 손해를 만회해보자는 겁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수요가 요즘에 많기 때문에 은행이 금리 장사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은행들은 자신들도 힘들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게 대책이 있을까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보면 대출 더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무리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거의 뭐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출을 줄이면서 문제는 이제 대출을 줄이면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중은행들도 비용을 줄여서 대출 금리 과도하게 올리는 거 좀 줄여보고 특히 금융당국이 네. 이 부채 수준의 그 금리 수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인 4대륙 피겨 선수권이 모레부터 강릉에서 열립니다. 남자 싱글 최강자인 일본의 한유 유주류가 국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며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한유는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그랑프리 왕중왕전인 파이널에서 4년 연속 우승한 선수입니다. 남자 싱글 사상 처음으로 총점 300점을 돌파한 데 이어 330점 벽까지 깨뜨려 피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평창 리허설을 위해 처음으로 방한한 한유는 우리말 인사와 함께 멋진 연기를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주루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I want to try 삼계탕 순두부. 차준환의 코치이기도 한 브라이언 오서의 지도를 받는 한유는 올림픽 경기장 빙질에 적응하면서 점프와 동선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첫 연습에서부터 명품 4회전 점프를 잇따라 선보여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한유를 보기 위해 200명 넘는 팬들이 몰렸고 일본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I love this link. I feel really good in here, and then I have confidence for the link. 이번 대회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 대회에서 4회전 점프를 7번이나 성공한 미국의 네이선 첸과 소치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캐나다의 패트릭 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는 화려한 공중묘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종목 슈퍼스타인 숀 화이트와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평창 올림픽 코스에서 첫 연습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지는 월드컵 대회를 사흘 앞두고 클로이 김이 코스 적응에 나섰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 후보 영순위인 17살 천재 소녀는 감기 몸살 여파로 특기인 세바퀴 회전 대신 주로 점프와 착지 지점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안 불어서 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와 있어서 되게 편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남다른 높이를 자랑하는 이 선수는 하프파이프 황제 숀 화이트입니다. 토리노와 밴쿠버 올림픽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전설적인 최강자입니다. 첫 훈련부터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평창의 하늘을 펄펄 날았습니다. The course is great. It's very nice. I didn't know what to expect, and I'm very pleased with what I'm finding. 우리나라에선 월드컵 6위를 기록했던 이광기를 비롯해 모두 7명이 나섭니다. 홈그라운드잖아요. 우리 놀이터니까 그만큼 외국 선수들한테 꿀리지 않게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세계적인 별들이 평창에 집결했습니다. 선수들은 이곳 올림픽 코스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평창 휘닉스 스노우파크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리우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한 진종호 선수가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권총 황제답게 수상 후의 포즈가 인상적입니다. 늦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7도까지 올라 바깥 공기는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는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큰 폭으로 웃돌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깨끗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중북부 지방은 대기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에 많은 지역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밤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는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이동욱 변호사 말대로 대통령의 애국심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애국심이 투철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과 사를 구분하고 대중과 소통하고 국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앞장서서 구해주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